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백서인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경제 안보랑 기술 주권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해서 저희가 연구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특히 이제 경제 안보에서의 과학 기술의 어떤 위치 그리고 상호 관계 이런 관련된 고민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입니다. 앞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무역 마찰부터 시작된 지가 지금 꽤 몇 년이 됐습니다. 한 4년쯤 됐는데요. 보면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너무 복잡하고 사실 저희가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상하원에서 각각 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뉴스를 확인을 했을 때는 이 중에서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이제 칩 액트를 진행을 시키는데 미국의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확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까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은 또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미 정상회담도 했고요. 또 미국과 EU는 TTC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차 회의까지 하고 올해 아마 3차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IPEF까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학 기술, 외교 안보, 무역 통상 모든 반면에 모든 그 범위에서 국제 어떤 이런 패러다임이나 거버넌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사실 외교 안보의 지형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역할이라던가 나토와 또 그 안에서 기술의 역할 그리고 기술 안보의 중요성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더하자면 기존에 사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던 거대한 두 가지 전환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디지털 전환 또 하나는 그린 전환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혹시나 어떤 화해에 이르지는 않을까라는 것들도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대중 관세를 조금 완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많이 접할 수 있고요. 동시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와의 관계를 굉장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항공기를 전부 다 유럽산으로 사준다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또 경제력을 어떤 안보의 한 일환으로 역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될까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은데요. 한국은 지식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그리고 시장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대다수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중국과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또 큰 위협을 겪고 있었는데 이 과정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줄지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한정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동안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과학기술 협력이 줄어들었을까? 현재 최신의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가장 많은 과학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고요. 그리고 중국도 전 세계의 과학기술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AI 분야만 본다고 하면 일부 줄어들었겠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과 중국이고요. 놀라운 것은 2018년부터 한 3년 동안 미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공동 AI 연구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 동맹, 어떤 기술의 블록화가 이게 현실과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장 모든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전쟁이 시작될 때쯤에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이제 얘기하던 것들이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례랑 이제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시킨다던가 혹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굉장히 오래 가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강력하게 제재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예측을 하거나 제안했던 제안들,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 예측했던 제안들이 크게는 이런 어떤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국내 혁신 장려, 그리고 어떤 표준이나 업스트림을 좀 선점하는 이런 전략들이었는데, 이런 전략들이 훨씬 더 저희 예상보다는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센티브를 공격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나의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들은 절대 중국에서는 더 이상의 투자나 신설 확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가 조항이 붙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저희가 우려하던 대로 발전을 해 나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굉장히 많은 모든 국가에서 거의 다 칩 액트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대부분 한 3년에서 5년쯤 이내입니다. 그럼 그 자국 영내의 반도체 생산 기반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더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요구 사항들이 나올까라는 것이 저희의 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럼 중국이 사실은 언제쯤 자립을 할 수 있게 될까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는 특히 메모리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이 5년 내에 자립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이후에는 사실 부정확하다,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저희에게 주어진 저희의 산업을 지키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초격차를 이루는데 중요한 타임라인이 몇 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한 5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런 변곡점과 산업의 패러다임, 어떤 리더십 변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까라는 부분들이 규제나 법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연구원 내에서 했던 작업들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기술들, 산업을 이제 가장 사실 저희가 큰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중국과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이게 벌써 2, 3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때 저희가 그래도 좀 압도적인 뚜렷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가 배터리 반도체, 특히 제조 분야에 있는데,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중국에 비해서 훨씬 열의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양자과학,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추격을 할까, 이런 것들이 저희의 계속 오래된 고민거리였는데, 이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는 기술 동맹화, 진영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이 양 사이드에서 모두 다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중국이 추격하는 시간을 지연시켜주고, 우리가 부족했던 기술은 미국과 협력할 기회가 조금 많이 생기는 그런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회 요인이 꽤 발생을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역시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국, EU의 경제 안보, 기술 주권 확보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안보 개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권력과 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원, 재원, 그리고 이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서 이런 안보나 이런 전반적인 성장이 전부 다 개방에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국방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포커스보다는 전부 다 경제 성장, 개방성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해하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완화하고 수월하게 만드는 것에 국제사회가 전부 동의를 했고 집중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경제 성장을 많이 했고, 중국이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큰 수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런 국제 가치사슬을, 글로벌 가치사슬을 운영하면서 미국 역시 크게 성장을 했지만 제조 기반이 약화된다거나 양극화 심화라는 이 경제안보 딜레마가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트럼프 정권 때 좀 더 표출되면서 모드가 좀 바뀌는 현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경제 안보가 이 단순한 경제 어떤 글로벌 경제 구조나 이 성장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전환적인 변화가 더해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국의 부상이 단순히 어떤 제조나 그 넘어서가 아니라 혁신을 하고 이노베이션의 중심지가 되려는 그런 롤을 변화하려는 새로운 허브로 도약하려는 그런 전환이 하나가 큰 위협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이 물리 공간에서의 물리 안보 못지않게 사이버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이 피지컬 투 사이버 전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마지막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린 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 분업 구조,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도 있지만 이런 이 다른 전환적인 변화가 함께 더해지면서 근본적으로 이 경제의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요인인 것 같고요. 트럼프 때 와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권 때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기술 안보 이런 어떤 세 가지 관점의 층위가 조금 더 강조가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의 핵심은 결국은 육성과 보호 그리고 연대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역시 한 2015년 이후로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조금 비교적 현대적인 개념을 내놓으면서 정치 체제 안보, 사회 안보, 경제 안보, 산업 안보, 과학기술 안보 등 한 10개가 넘는 그 종합 안보 목표를 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조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경제 안보가 지금 굉장히 표면화되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크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전히 100%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작동은 하는 영역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 저희의 메인 포커스는 결국은 기술과 경제의 어떤 교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보는 기본적으로 큰 이슈가 많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을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은 결국 우선 기술을 가지고 중국의 시장을 원했던 것이고요. 중국 역시 개혁 개방의 정책의 핵심 자체가 시장으로 기술을 획득한다라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작동을 했고 효과적인 성공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 선택적으로 작동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밸류가 낮은 저부가 가치 산업에선 이것을 작동시키고 고부가 가치에서는 그렇지 않게 작동을 했을 때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많은 효용 가치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패권 경쟁기의 경제 안보, 기술 안보, 주권 이런 이슈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어떤 것들은 경제 안에 기술이 조금 더 포함되는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려는 그래서 어떠한 필수 불가결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을 확보나 달성하려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강한 안보력을 기반으로 경제력을 확보하려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좀 두 개로 나눠가 볼 수가 있을 텐데 국방력을 통해서 침공을 해서 획득을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강력한 안보력을 통해서 어떤 나라와 협력을 하지 말거나 자국 내 생산 기반을 의무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완벽하게 강제력이 있고 효과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많이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기술 주권입니다. 사실은 주권이나 안보가 비슷한 개념일 텐데요. 유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이제 기술 주권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한번 뒤처지고 거기에 중국이 추격을 하면서 중국에게도 좀 뒤처지는 이런 어떤 더블 추격과 추월을 당하면서 상대적으로 느꼈던 어떤 위기감이 기반이 되었고요. 거기에 디지털 전환이나 팬데믹이 더해지면서 이것을 자국 내에 기술을 내재화시켜야 된다는 의지들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더하자면 EU가 중국이랑 굉장히 많은 경제 협력 진출들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매 운동이나 판매 금지, 검열 같은 것도 겪었었고 또 EU 역시 동일하게 많은 기술 탈취나 공격적 M&A로 인한 이런 피해들을 겪은 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표출이 되면서 기술 주권의 개념들이 많이 나왔고요. EU에서 제시한 기술 주권은 크게는 경제 주권 안에, 혁신 주권 안에 기술 주권이 있고 기술 주권 안에는 디지털 주권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주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생각하는 기술 주권은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디지털이나 플랫폼으로는 좀 독립을 하고 중국에게 제조나 기술적으로도 일부 독립을 해서 자주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파트너들과 연대를 해서 조달이 가능한 접근 가능성, 확보 가능성을 이제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이 이 유럽의 기술 주권의 특징이고요. 경제 안보와 기술 주권, 뭐 기술 안보 이런 거 상호관계를 본다고 하면 많은 이제 다른 발표 자료나 선행 연구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경제 안보, 무역 안보 안에 첨단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국가 전체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 안보, 국방 안보 그리고 뭐 사회 안보 그 중간에 교집합이 기술이라고 봅니다. 즉 가장 중요한 코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영역의 안보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기술 안보, 기술 주권이 경제 안보에는 어떻게 기여를 하고 사회 안보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국방 안보에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를 상호관계를 잘 분석을 하고 측정을 하고 경계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경제 안보가 핵심적이고 그 안에 기술 안보가 있다고 기술 안보가 핵심적인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것이 집중되는 이제 대상이나 영역이 소위 말하는 이 전략 신흥 기술, 크리티컬 앤 이머징 테크놀로지 영역일 텐데요. 주요국들이 선정한 이 기술들 그리고 내놓은 어떠한 그 확보나 보호 방법 등을 보면 거의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뭐 EU, 독일, 일본, 호주에서 전부 다 뭐 인공지능이나 퀀텀 같은 분야에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상위 거버넌스에서 중심을 잡고 참여를 하는 경제 유관 부처, 정부, 과학기술, 뭐 외교, 산업 이런 부처에서 협동적으로 선발을 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 안보나 기술 주권의 확보 전략은 결국 목표 자체가 끊임없는 엔들리스 프론티어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경제나 기술적으로 전부 견제를 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나 기술의 역량을 끊임없이 키우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법안인 뭐 혁신경쟁법이나 또 경쟁법 이런 부분들에 전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이 NSF나 이런 부분의 R&D 예산을 크게 늘리고 대외적으로는 이 기술 동맹화, 기술 블록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전략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하는 TTC나 인테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부분들은 이제 대외적으로 경제 안보를 유지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버넌스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의 핵심 컨트롤 타워인 NSC가 이 전체 안보를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좀 주목하고 특히 저희 연구원 제가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들은 이제 OSTP입니다. 과학기술정책국이 백악관에 있으면서 이 6개의 코어 영역을 갖고 있는데 이 중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국가안보라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OSTP 안에 있는 핵심 팀 중에 한 팀이 국가안보인데 이 여기서 생각하는 국가안보는 바로 퀀텀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해 있는 퀀텀 조직이 미국 전체의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를 설계하고 전부 관장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바로 USCTO입니다. 백악관에 있는 USCTO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전체를 관리하는 이런 핵심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의 이 NSTC 국립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과 전략 및 신흥 기술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국무부를 본다고 하면 국무부의 사이버 및 디지털 정책국이 생겼고요. 또 과학기술자문국 OSTA에서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외교를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이제 과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 중심으로 지금 이 핵심 기술 경제 안보에도 가장 핵심적인 이 퀀텀이나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떠할까? 저희가 이제 경제 안보, 기술 안보, 기술 주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두 가지 측면으로 대내적인 측면, 대외적인 측면으로 각각 본다고 하면
중국의 경제 안보를 위한 대내적인 것은 대내 대외를 다 포함하는 게 결국은 쌍순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의 내수 시장을 외부의 의존도를 완화시켜서 충분히 소비 중심으로 굴러갈 수 있게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1대1로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제 주요 지역과의 이런 경제적인 교류 협력 순환을 유도를 한다. 이 기본 구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인 부분들도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자칫 이제 기술의 어떤 갈라파고스화, 완전한 기술 자립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자립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게 기술 개방, 국제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주도로 많은 연구나 기술에 있어서 안보 이슈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이 진실성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중국 내에서도 연구 안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노력들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안보나 기술 안보의 어떤 거버넌스를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공산당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의 국가 안보의 발전 과정을 보면 신중국이 건립된 이후에는 결국 이제 완전한 이제 군사 안보 중심으로만 돼 있다가 문화대혁명이 지나고 이제 덩샤오핑 시대 정도 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력이 있어야 국가 안보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개혁 개방이 본격적으로 되고 장점인 시대쯤 왔을 때 이제 경제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는 개념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중국도 NSC 같은 국가 전체의 종합 안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현대적인 전체 국가 안보를 다루는 국가 안보 조직은 시진핑 정권 때 들어와서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이 전체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지금 이 시진핑 정권 때 내놓은 이 거버넌스 변화와 함께 나온 이 종합 국가 안정관에서는 정치, 국토, 군사, 경제, 문화, 사회, 과기, 네트워크 그리고 해외 이익까지 16개의 안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의 경제 안보는 자국 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해외에서 점점 더 많이 창출하는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굉장히 큰 파트로 하나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것으로는 이 패권 경쟁 본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지금 글로벌 안보 구상과 글로벌 발전 구상을 최근 몇 년, 한 1, 2년 사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국제사회 중심으로 다자주의 기반으로 안보와 개발 협력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외교부의 역할이 약간은 증대되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틀은 비슷할 텐데요. 내부적으로는 경제 안보의 어떤 대내적인 측면은 결국은 너무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신산업 전략이라던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역내 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유러피안 칩 액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외적으로는 결국은 미국과의 TTC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 협정을 중단된 상태지만 추진했던 것들이 전부 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주권 확보 전략 역시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비슷하게 대내적으로 생산 역량, 연구개발 역량을 증가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호라이즌 유럽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보의 컨트롤 타워적인 측면에서 보면 EU는 기본적으로 EU 집행부에서 이 대외관계위원회에서 글로벌 어떤 협력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안보는 당연히 나토가 있기 때문에 나토를 중심으로 또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토 안에서도 이제 기술이나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한 분과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활동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앞으로도 저희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경제 안보는 뭐 대표적인 사례로 EU와 중국의 어떤 포괄적 투자 협정이라던가 EU와 미국의 TTC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위에서는 대외관계위원회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세부 필라 어떤 섹터별로는 연결총국이나 성장총국, 통상총국과 같이 직접 유관 부서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 국가 단으로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2차 대전 승전국 그리고 외교나 과학이 많이 발달한 국가들은 이 과학의 외교, 뭐 경제 외교 이런 것들도 외교가 조금 외교와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 한국의 어떤 과제와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국형 경제기술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앞에 사실 경제안보라는 개념, 기술 주권이라는 개념, 경제안보는 사실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법안은 일본이 제일 구체적으로 잘 만들었고요. 기술 주권은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독일에서 굉장히 구체화를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관점은 무엇이냐? 강대국이나 굉장히 과학 선도국의 관점이 아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이 성공 사례 추격을 실현해낸 갓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에서 갖고 있는 관점은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경제기술 규범에는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버 안전, 외국인 투자 심사, 기술 보호나 공급망 교란이나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참여가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느 부처가 중심이 돼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저는 가장 능력 있는 부처가 담당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에서 대외관계, 외교부에서 담당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외교부가 카운터파트가 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그들의 구조가, 거버넌스가, 그리고 그 거버넌스가 지금의 이렇게 구성되기까지에는 맥락이나 역량이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주는 함의, 역량과 이득과 피해를 좀 제대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희생할 것인지,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경제 안보, 탄탄한 안보 관계를 통해서 경제 또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혹은 어떤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이 대부분 미국이 되겠죠. 그것을 완화해 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전략 방향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미, 중, EU 삼각관계를 주로 많이 보는데요. 한 나라의 한 국가에 올인하는 것이나 비교 우위나 보안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략은 절대 수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도 저희가 경제 산업이나 외교 안보 과학 기술 간에 많은 어떤 이 협업의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건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점점점 산업이 첨단화되고 복잡 다기화되면서 당연히 어떤 한 부처도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부처 협력이 중요한데, 이 다부처 협력이 안 그래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슈였는데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제 안보라는 더 큰 딜레마에 지금 직면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 거버넌스나 기존의 기술 거버넌스, 기존의 어떤 산업 거버넌스가 과연 명확하게 제대로 설계가 되었고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뷰가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안보 그리고 기술 안보 이런 융복합적인 거버넌스가 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는 관점의 차이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 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 성장의 한 파트, 수단일 것인가, 아니면 인프라일 것인가, 문화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기술이나 외교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그리고 담당 부처도 인프라 부처 같이 모든 부처의 영향을 서포트하고 플랫폼 부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부 거버넌스를 세 번째로는 내부 거버넌스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 주도의 경제기술안보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와 협력을 하고 어떤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때, 이때는 외교부가 앞장을 설 것인가, 과기부가 앞장을 설 것인가, 아니면 산업부가 앞에 나갈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여전히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될 국가 중에는 아직도 과기부 주도로 간다거나 혹은 경제안보나 과기 외교의 개념이나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과 할 때는 우리가 그럼 또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구축해 놓은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한미일, 한중일, 아세안, 나토, 브릭스, IPF를 어떻게 경제 안보나 기술 안보 구축에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식화를 하면 다음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의 사실은 거버넌스 이슈가 나오는 정책 페이퍼나 이슈에서 다 보셨을 만한 그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경제 안보나 기술 안보는 국가 최상위 결정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주요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달성해야 될 것은 결국은 임무지향성을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국가의 어떤 애서 서비스 관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 자체가 애서 서비스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별 부처나 기관의 어떤 임무나 이런 미션보다는 국가 전체의 문제나 임무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위단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아랫단에 참여하는 부처나 기관들에게도 스며들 수 있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랫폼 부처나 그런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영국이나 이런 데서 쓰는 많은 모델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 영국이 이제 과기부가 없으면 대부분 대다수 부처에 과기 자문관을 둡니다. 사실 경제 안보나 기술 안보도 전부 부처에 경제 기술 안보 자문관을 밑단에 실무단에 좀 설치를 해서 이들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해외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나 인력이나 예산이 합쳐 놓으면 총액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류 협력이나 효과적인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을 전부 통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연계 협력은 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 과학 외교나 기술 외교, 경제 외교를 잘하는 나라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짜임새 있는 이 층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의 대사관이나 어떤 브랜치들을 중심으로 이 경제 기술 동향을 파악을 하고 그 국가가 조금은 심층적인 협력이 필요한 국가라고 봤을 때는 오피스를 설치합니다. 이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미니스트리 안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도 조금 더 많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어떤 전략적인 기술 동맹 심화, 동맹까지라고는 그렇지만 중점 협력국이 되는 국가들에는 거의 센터 단위로 독립을 시켜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대부분 국가들이 한 5개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사실은 중점적으로 경제기술 협력을 해야 되는 국가들에는 어떤 부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센터로 이것을 운영을 해서 중심을 잡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